대담하고 현란한 게이 드래그는 캠프의 한 예이다. 캠프는 불경함, 책략, 과장, 연극성 등의 특징을 지니는 표현 형식으로서 아이러니와 재치, 유머를 담고 있으며 종종 젠더의 경계선을 넘나들거나 흐릿하게 만든다. 캠프는 권위와 전통적 행동 규범을 조롱한다는 점에서 전복적인 성격을 띠는데, 그러한 전복성은 대개 조롱 대상을 과장된 몸짓이나 자세, 목소리 등으로 터무니없게 묘사하는 데서 생겨난다. 있을 법한 캠프의 사례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과 필립 공의 왕실 결혼식을 유머 넘치는 드랙으로 재현한다고 상상해보자. 또는 가족의 가치라는 주제로 강연하는 동성애 반대 운동가 아니타 브라이언트의 모습을 드랙으로서 패러디한다고 생각해보자. 게이가 되어야만 캠프를 시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캠프는 그것을 하는 사람의 의도만큼이나 보는 사람의 시각도 중요하다. 캠프는 그것을 하는 사람의 의도만큼이나 보는 사람의 시각도 중요하다. 아니, 후자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영화배우 주디 갈란드나 농구선수 데니스 로드맨이 보여주는 대담하고 현란한 연극성의 캠프의 특징들이 녹아들어 있음을 알아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수많은 동성애자 팬들이었다. 불손한 모습을 과감하게 표출했던 배우 겸 가수 베트 미들러나 마돈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캠프는 이성의 문화와 자신 사이의 차이를 긍정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에서 드래그와 다르지 않다. 캠프는 이성주의를 완화시키고 웃음으로써 스스로를 치유하는 방법인 동시에 나아가 이성의 주의로 인한 희생을 동력으로 변모시키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에이즈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에이즈라는 현실과 더불어 살아가는 문제는 1980년대 후반 이후 게이의 감수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에이즈가 이성애자 시민들에게도 위협적이라는 점이 인식되기 전까지는 연방정부에서 에이즈 연구 기금을 마련하는 데 무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때, 일부 전문의들이 오랫동안 에이즈 환자들을 진료하기 꺼려했다거나 존중하려 들지 않았음을 알게 될 때, 일터에서 에이즈 감염자나 HIV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마주하게 될 때, 에이즈로 죽어가는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아야 하는 육체 노동 및 감정 노동을 하루도 거를 수 없을 때, 게이 남성들의 세계관은 바뀌지 않을 수 없다. 에이즈가 처음 발견된 때는 1981년으로 이후 10년간 에이즈 사망한 남성들의 수는 베트남 전쟁에서 사망한 미군들의 수보다 6배가 더 많았다. 이 같은 국민건강 비상사태에 게이 공동체는 대단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이들은 액트업과 같은 정치 조직을 결성하고 대중운동을 벌이면서 자신들의 뜻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제약회사와 보험회사, 정부기관,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위를 벌이고 에이즈 확산에 적절히 대처해달라고 촉구했다. 여기에 레즈비언도 게이 남성들을 지지하고자 결집했다. 레즈비언들이 게이 남성들의 시위에 동참하고 에이즈 환자와 에이즈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자 두 공동체 사이에는 새로운 연대 정신이 싹트기 시작했다. 마가리 크루 이상 그의 언급대로 부정언급자 또는 미국에 반하는 변태 성역자라는 식의 딱지가 붙어있던 사람들이 전형적인 미국식 자립운동을 펼쳐나가기 시작했는데, 이는 아마도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하게 펼쳐진 자발적 활동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게이 비평가와 레즈비언 비평가는 서로 다른 이론적 쟁점들에 초점을 맞추긴 하지만 양쪽이 문학 텍스트에 접근하는 방식은 상당 부분 유사하다. 게이 비평가 역시 레즈비언 비평가와 마찬가지로 게이 시학의 구성 요소 또는 게이 특유의 글쓰기 방식을 규정하려 한다. 더불어 게이의 문학 전통을 규명하고 그러한 전통에 있어 어떤 작가와 작품이 속하는지 결정하려 한다. 또한 게이 비평가는 게이 감수성이 어떻게 문학적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고 이성애적 텍스트가 어떤 식으로 동성애적 차원을 담아낼 수 있는지 연구한다. 그리고 게이 작가들의 작품 가운데 가소평가되거나 왜곡되고 숨겨졌던 작품을 재발견하려 한다. 여기에는 그동안 이성애자로 알려졌던 게이 작가의 작품도 포함된다. 더 나아가 게이 비평가는 특정 테스트 안에서 작동하는 성정체를 밝히려 한다. 예컨대 게이 등장인물이나 여성적인 남성이 게이 작가의 텍스트와 이성애자 작가의 텍스트 안에서 각각 어떻게 다르게 묘사되는지 분석하는 것은 이러한 작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게이 비평가는 문화작품, 특히 게이 감수성이 작품 형성에 영향을 끼쳤음에도
이 점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작품에 대한 이성의 중심적 해석을 나타내고 바로잡으려 한다. 이상의 접근법들로 얻을 수 있는 문학에 대한 통찰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차원에서 세 가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윌트 휘트먼의 시적 목소리에 대한 분석과 당대의 소설 에드먼드 화이트의 작품에 나타나 게이 정체성 연구, 그리고 테너시 윌리엄의 희곡 속 게이 감수성에 대한 옹호가 그것이다. 칼 켈러는 윌트 휘트먼의 캠프에서 휘트먼의 시적 자기 재현이 캠프의 형식으로 나타난 양상을 흥미롭게 분석하여 휘트먼의 시적 기획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 우리는 그러한 양상을 대담하고 현란한 표현, 과도한 어조, 오페라에서 들을 수 있을 듯한 목소리, 과장된 역할 수행, 언어의 확장 등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나 자신의 노래를 비롯한 휘트먼의 시에 등장하는 화자의 성격은 이러한 특징들로 형상화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켈러에 따르면 휘트먼은 자기 시에 자신의 개성이 잘 드러나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렇다고 자전적인 내용들을 상세하게 담아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점을 모순으로 여기고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이유는 그들이 단지 휘트먼의 목소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켈러는 그 시인 휘트먼의 공연을 펼치고 있다고 본다. 휘트먼의 공연 예술에서 엿볼 수 있는 캠프의 특징은 시적 목소리와 태도에서 유혹의 몸짓을 드러냄으로써 자연과 인간 존재의 유대라는 자신의 초언론적 이상의 유머에 함께 성적인 특색들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켈러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휘트먼은 자기 주변 세계에서 맛보는 즐거움을 극대화하고자 자신이 이야기하는 사물들을 희화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들에서 재미를 이끌어낸다. 휘트먼을 미국 문화의 메이 웨스트라고 명명한 켈러는 그가 독자에게 자기 정체를 밝히는 방식에 대해 자신의 모든 면면을 우리 앞에서 번쩍 비추어 보이는 것 아니라 자신의 개성이 갖는 가능성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게이 문학 비평의 또 다른 대표적 사례 가운데 하나로 니콜라스 라델의 타자로서의 자기, 에드먼드 화이트의 작품들에 나타난 정체성, 정치를 들 수 있다. 사려 깊은 성찰이 돋보이는 이 글에서 라델은 게이 정체성은 화이트가 발표한 많은 작품들의 명시적 주제임을 간파한다. 라델에 따르면 작품 속에 등장하는 게이 인물들 대부분은 일관된 자기 감각을 획득하는 데 실패하며 그러한 실패는 성적 차이와 젠더 차이의 정치에서 빚어진 결과일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화이트는 미국 문화에 자리 잡은 동성애 혐오가 그 속에서 자라난 게이 남성과 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고찰하며 그가 생각하는 가장 큰 악영향은 자신의 소설 속 등장인물에게서 엿볼 수 있는 내면화된 동시에 소설에 등장하는 게이 인물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본질적 자기와 스스로를 본질적 자기와 분리된 존재라고 생각하는 타자로서의 이성애적 자기 사이의 확신한 분열을 내면에서 경험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자기 자신에서 소외되는 경험은 게이 정체성과 게이 공동체를 모두 약화시킨다. 게이로서의 자기 자신과 멀어진다면 어떻게 게이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겠는가? 라델에 따르면 화이트의 작품에 나타난 자기 소외의 직접적인 원인은 개인의 심리적 문제가 아닌 이성의 중심적인 억압의 정치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이트의 소설들을 문화 전반에 걸친 정치적 억압에 대응하는 어떤 게이 주체를 드러내는 역사적 장치의 일부로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게이 감수성이 누구에게나 무언가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잭 바부시오의 글 캠프와 게이 감수성을 살펴보자. 잭 바부시오를 비롯한 일부 비평가들은 게이 감수성의 통찰력이 게이 공동체 안에서만 유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바부시오가 예로 들은 인물이 극작가 테네시 윌리엄스다. 바부시오에 따르면 그동안 비평가들은 테네시 윌리엄의 희곡 작품 속 여주인공들이 전해주는 인간 삶에 대한 통찰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이 여주인공들이 사실은 윌리엄스 자신이 게이 남성으로서 갖게 되는 감정들을 대변한다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윌리엄의 희곡 속 여주인공 윌리엄스 자신이 드래그 분장한 인물이며 여주인공의 대사는 게이로서 살아가는 데 따른 윌리엄스 자신의 불안감을 표현하는 것이다. 육체의 요구와 정신의 요구 사이에서 벌이는 고투, 성적으로 자유롭게 살고 싶지만 자존심만은 지키고픈 욕망, 젊은이들 위주의 동성애적 하위 문화 속에서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과 같은 불안감 말이다.
바보시어가 볼 때 비평가들은 이런 점들은 근거로 윌리엄스의 작품이 이성애자들의 주류 문화와는 별 관련이 없다고 결론지어왔다. 즉 그들은 게이 감수성이 오직 게이 남성들에게만 전달되고 소통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바보시오의 견해는 이와 정반대다. 바보시오에 따르면 윌리엄스는 미국의 주류가 아닌 주변부에 머물러야 했던 자신의 경험, 즉 두려움, 의심, 심지어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경험 덕분에 인간 삶에 나타나는 대립들을 이해할 수 있는 특권적인 위치에 자리할 수 있었다. 윌리엄스는 그와 같은 대립들을 극심한 양상으로 겪어야 했기 때문에 바우시오는 훌륭한 작가들의 문학 창작 행위는 언제나 자기만의 경험을 문학적 형식으로 변형시키는 과정이 수반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머지않아 우리에게 바람직한 것을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 온다고 윌리엄스의 등장인물 맥심 포크가 이야기할 때 그녀는 단지 개의 공동체뿐 아니라 모든 인간 공동체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이다. 물론 레즈비언 문학 비평을 논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살펴본 게이 비평 역시 게이 비평가들이 수행하는 작업들 중 대표적인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 게이 비평가들의 글을 직접 읽어보면 점점 발전해가는 게이 비평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이쪽 분야의 문학 작품들을 아직 접해보지 않은 독자들을 위해 비평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동시대의 게이 작가들을 소개한다. 데이비드 파인버그, 토니 구시너, 데이비드 리프트, 에드먼드 화이트, 아미스테드 모핀, 폴 모넷, 마크 도티, 랜디 쉴츠, 데니스 쿠퍼, 닐 바틀렛, 앨런 거게이너스, 앤드류 홀러런, 사무엘 델라리, 데일 팩, 존 레치, 폴 러셀, 매튜 스테들러, 피터 웰트너 등이 그들이다. 퀴어 비평. 게이 레즈비언 비평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 중에는 이런 것이 있다. 동성애자 남성과 여성이 자신들에 관한 연구 분야를 퀴어라는 동성애 혐오적 단어로 명명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질문에는 여러 가지 답변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그 자체로 퀴어 이론의 몇 가지 기본 전제들에 대한 소개가 될 수 있다. 동성애자들이 퀴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성주의자들이 게이와 레즈비언의 경험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드러내고 알리고자 그동안 동성애 혐오를 표출하는 데 쓰인 말을 재정의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자기만의 방식대로 스스로를 규정하는 명명함으로써 특정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강력한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보일지 두렵지 않다. 우리가 누구라고 말하지 말라. 우리가 누구인지는 우리 스스로 직접 말한다. 우리는 다르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가장 인기 있었던 퀴어의 슬로건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여기 우리가 있다. 우리는 퀴어다. 퀴어에 익숙해져라. 이 과정에서 게이 남성과 레즈비언들은 말이 억압의 도구이긴 하지만 동시에 변화를 이끄는 도구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일부 레즈비언들과 게이 남성들은 퀴어라는 말을 어떤 공통의 정치적 문화적 기반을 나타내는 하나의 포괄적인 범죄를 뜻하는 용어로 채택하여 줄곧 사용해왔다. 공통의 정치적 문화적 기반이란 게이 남성과 레즈비언 양성애자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을 이성애자로 생각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토대를 가리킨다. 퀴어라는 용어를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고자 한 데는 그전까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었던 각 진영을 재결합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 사실 비이성애자 진영이 그동안 한데 뭉치지 못한 이유 중에는 1970년대 초반의 게이 해방 운동과 레즈비언 여성주의 운동의 주축이 백인 중산층이었다는 점도 있다. 그러한 운동들은 백인 중산층의 산물이었기에 그들의 특권에 대해서는 무감각했다. 그 결과 1970년대를 지나 80년대 들어설 때까지 유색인 동성애자의 경험과 노동 계급에 속한 개인 남성 및 레즈비언의 경험은 대개 무시되는 편이었다. 그들이 속한 집단은 동성애자들의 권력 구조 안에서도 전면에 나설 기회가 전혀 없거나 거의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동성애자들의 성적 표현 가운데 몇 가지 형식들이 배척되거나 주변화되었다. 1950년대와 60년대 걸쳐 레즈비언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던 부치와 팻무로 이루어진 레즈비언 커플의 경우가 그중 하나이다. 옷차림이나 몸 단장, 개인의 스타일이란 면에서 보자면 부치,
팬무 커플이 이성의 커플과 닮았다. 부치 팬무 커플이 감정적, 성적으로 관계 맺는 방식까지 항상 이성의 커플을 닮았던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종종 그런 면에서도 이들이 이성의 커플과 닮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부치 팬무 커플은 이성애적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의 불균형 상태를 똑같이 재생산한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다. 키어라는 말은 이 같은 분열을 치유하고자 비이성애자들이 모두 속할 수 있는 집단적 정체성을 제시할 포괄적 용어로서 채택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키어라는 용어는 대부분의 경우 어떤 특정한 이론적 관점을 가리킬 때 쓰인다. 이론의 시각에서 보자면 게이나 레즈비언 같은 용어는 동성애라는 하나의 정의 가운데 범주를 함축한다. 그 범주가 정의 가능한 이유는 또 다른 정의 가능한 범주, 곧 이성애와 뚜렷하게 대립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키어 이론에 따르면 섹슈얼리티의 범주는 동성애, 이성애와 같은 단순한 대립으로 정의될 수 없다. 키어 이론은 인간 주체성을 파편화되고 유동적이며 역동적인 생성 가능한 자기들의 집합체로서 이해하는 해체론의 통찰을 바탕으로 개인의 섹슈얼리티도 파편화되고 유동적이며 역동적인 생성 가능한 섹슈얼리티들의 집합체로 정의한다. 우리의 섹슈얼리티는 살아가는 동안 여러 차례 달라질 수 있으며 심지어 일주일 사이에도 여러 번 달라질 수 있다. 섹슈얼리티는 욕망의 역학관계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게이 섹슈얼리티, 레즈비언 섹슈얼리티, 양성애, 이성애 등은 성적 기능성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연속체 속에 자리하는 어떤 가능성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범주들이 서로 다른 개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는 그들이 자신의 인종 및 계급 성 정체성을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그러므로 섹슈얼리티는 생물학적 성별을 문화에 따라 성 역할로 번역하는 방식으로도 완벽히 지배되지 않는다. 섹슈얼리티는 그러한 정의들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섹슈얼리티의 의지와 창조성 그리고 표현력을 갖는다. 이성애는 동성애를 그 반대의 것으로 정의하려고 할 때 필요한 규범이 아니다. 인간 섹슈얼리티의 범위는 동성애나 이성애 같은 제한된 개념으로 완전히 이해될 수 없기 때문이다.